유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1943년의 태평양 전역은 줄곧 미군의 일방적인 공세로 흘러가고 있었다. 연이은 패전에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전시체제에 돌입한 미국 본토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세에 몰려버린 일본 대본령은 1943년에 설정한 절대 방위선을 중심으로 모든 전력을 방어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더욱 공세를 강화해 갔으며 미 해군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여기에 태평양 지역 미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도 장군 역시 남서쪽에서 필리핀과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진격하는 안을 구상 중이었다. 결국 과달카날 전투로 시작된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 섬, 길버트 제도, 그리고 마셜 제도까지 지배하게 된 미군 지휘부는 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마리아나 제도 점령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마리아나를 점령한다면 해군은 일본 본토 침공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육군은 신형 장거리 폭격기 B-29를 배치시켜 일본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었다. 미군이 절대 국방권의 중심인 마리아나 제도까지 누리자 일본군은 1년간 재건해온 함대 항공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다. 산타크루즈 해전을 끝으로 잠잠했던 양측 해군의 함대 항공전이 다시 태평양에서 충돌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일본 연합함대의 새로운 사령장관으로 임명된 고가미네이치 제독은 꾸준히 내실 강화에 힘써왔으며 특히 항모전대를 재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제1기동함대를 주력으로 새로운 함대가 편성되었고, 오자와 지사부로 중장이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미해군 항모호넷을 격침시킨 바 있는 가쿠지 중장이 제1항공함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기동함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드웨이와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전사한 베테랑 조종사들의 빈자리는 결코 단기간에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기동함대 재건을 서둘러야 했던 일본은 급히 조종사들을 육성해야 했고, 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미군 조종사들과 현격한 실력 차이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함재기 전력에서 미군에 한참 뒤처지고 있었지만 일본이 마리아나 해역을 함대 결전의 장소로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역 주변에는 일본의 항공기지가 다수 건설돼 있었고, 이곳에서 발진하는 육상 항공기들도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가 제독은 지상 발진 항공기와 제1기동함대를 모두 투입한 해상 결전으로 단번에 승부를 뒤집는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44년 3월 기동함대를 재건해온 고가미네이치 제독이 부임한 지 1년 만에 태평양의 팔라우 해역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연합함대를 총지휘하는 지휘관이 1년 사이에 2번이나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사령장관에 부임하게 되는 것은 후방에서 함대 조직을 통괄하던 토요다소의 무제독이었다. 토요다 역시 마리아나에서 미군을 저지시키고 미기동함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아호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호 작전이 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군이 마리아나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사이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상륙 부대들을 호위하는 대규모 함대가 바로 미 해군의 58기동 부대였다.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자와 제독의 제1항공함대도 마리아나로 향하기 시작했다. 제1항공함대를 이루는 3개의 항모부대에는 9척의 항공모함이 속해 있었으며 야마토와 무사시를 포함한 5척의 전함이 항모를 호위했다. 특히 오자와 제독의 기함이었던 항모 다이호는 진수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최신 항모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항공기수는 함재기 450기와 육상기지의 300기를 합하여 총 750기가 이번 작전에 동원됐다. 한편 일본 함대가 필리핀 해협을 통과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군도 결전 준비에 들어갔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 스프루언스 중장은 사이판 북쪽 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58기동 부대 지휘관 미처 제독에게 필리핀 해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5개 기동함대가 합쳐진 58기동 부대에는 항공모함이 15척이나 있었고 이를 호위하는 전함만 7척이 편성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부대였다. 이 밖에도 다수의 순양함을 비롯하여 60여 척의 구축함과 30척의 잠수함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항모에 실려있는 함재의 숫자만 960개에 달했다. 양측의 주력 함대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는 사이 먼저 공격 기회를 잡은 것은 미군이었다. 일본군의 교신을 추적하던 미 해군 정보부대가 일본 기동함대의 위치를 파악해낸 것이다. 58기동 부대 지휘관 미처 제독은 그 즉시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상륙부대의 업무를 우선시했던 스프루언스 중장은 아군이 습득한 정보가 일본군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미처 제독의 공격 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 해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스프루언스는 모든 항공 전력을 방어에 집중시킬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새벽녘 괌에서 초계 비행에 나선 일본 제로 전투기 한 대가 58기동 부대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보내왔다. 그러자 오자와 제독은 즉시 공격 준비를 명령하였고 가장 먼저 괌에 주둔하고 있는 육상 항공대부터 출격시켰다. 그러나 일본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 해군 함대의 대공 레이더망에 모두 탐지되고 있었고 오히려 항모 벨로 우도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에게 괌 비행장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티니언과 사이판 섬에서 날아온 일본 항공기들도 가세하면서 마침내 양측 사이에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양측 조종사들의 기량 차이는 실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미군 항공기가 단 한 기만 격추되는 동안 일본은 30기가 넘는 항공기를 잃었다. 이 한 차례의 교전에서 뚜렷한 전력 열세를 보인 일본이었지만 마리아나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계속 항공기를 출격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자와 제독의 일본 항모에서 출격한 1차 공격대 70여 기가 미 58기동 함대를 향해 접근해왔다. 그러나 미 함대의 레이더는 이번에도 약 240km 거리에 있는 일본의 1차 공격대를 포착해낸다. 그러자 미 해군은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투기 200여 기를 즉시 출격시켰으며 연료가 가득 채워진 나머지 항공기들도 안전한 해상으로 대피시켰다. 미군의 엄청난 물량에 일본 공격대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간신히 미 함대에 접근한 항공기들도 별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격추당했다. 미군은 갑판에 폭탄 한 발이 투하된 사우스 다코타 전함에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유일한 피해였다. 11시가 되자 이번에는 1차보다 더 많은 110여 개의 2차 공격대가 접근해왔지만 레이더의 도움을 받은 미 기동부대는 이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70기 이상을 격추시켰으며 두 척의 항모가 공격을 받았지만 그 피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격대 전체가 전멸한 일본군의 참담한 패배였다. 잠시 후 이번에는 47기로 구성된 3차 공격기들이 출격했으나 이들은 미군 요격이 극심해지자 일찌감치 작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그리고 정오가 되기 전 일본 기동함대의 마지막 4차 공격대가 출격하였는데 이 공격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다. 해상에서 한참을 헤매던 이들은 인근 섬으로 교환 중 미 항모부대와 조우하면서 대부분이 격추당하거나 대파되고 말았다. 4차례에 걸쳐 공격대를 투입했던 일본 기동함대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약 250여 개에 달하는 항공기를 손실하고 말았다. 반면 미 해군이 손실한 함재기 수는 30여 개에 불과했으며 미전함 중 유일하게 피격당한 사우스다코타도 회항 없이 작전을 계속 펼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공중전은 일본 조종사들의 형편없는 기량을 칠면조에 비유한 미군 조종사에 의해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으로 유명해지게 된다.
공중에서 일본의 항공 전력이 소멸되고 있을 때 물속에서는 미 해군 잠수함 2척이 일본 항공모함을 조용히 미행하고 있었다. 전체 전력의 70%를 날려버린 일본을 향해 미 58기동 부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